제가 부탁받기로는 바이오 분야의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과 시흥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20분 발제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단초에 대한 부분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발표하기가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서 말씀을 이제 천천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타 산업 대비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특성이 다릅니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고려해서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펴왔는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바이오 헬스 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할 때 시흥시는 어떻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지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강국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넥스트 팬데믹 대비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AI랑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과 이에서 나아가 농업 분야에서의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을 확산하고 농생명 자원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새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바이오 산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체에 적용되는 레드바이오라는 바이오 헬스와 그리고 농업이라는 그린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화이트바이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모두 다 생명공학 기술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만 그 기저에는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적용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오늘 회장님 오셨는데 첨단 재생의료,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서비스랑 연계되는 분야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산업 영역에서 볼 수 있고 그린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농생명 자원의 생산과 활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데이터 농업과 그 다음에 농생명 자원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농생명 소재, 푸드테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헬스 분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체에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바이오 헬스의 성과들은 기초 응용 연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인체에 적용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비임상과 임상 그리고 인허가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상당히 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병원이라는 주체가 협력 기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기술로 등장하고 있고 또한 네트워크나 ICT 같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는 걸로 융합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적용되다 보니까 윤리와 규제 이슈가 수반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린바이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인체가 아닌 농생명 자원에다가 농생명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농생명 소재, 푸드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바이오 헬스보다는 접근성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 경우에는 생명공학 기술 기반이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화학 소재의 그 친환경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산업 육성 정책을 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1994년이고 이때 바이오 분야라고 정의되는 BT 분야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가 536억 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현재 집계되는 23년 기준으로 5조 3천억 수준까지 왔고 그 규모는 거의 99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다시피 보건의료 관련된 응용,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전체의 절반가량이 이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2019년도 이후부터 투자 규모가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제가 이제 하나의 히스토리 맵을 가지고 왔는데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산업보다도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20년 이후부터 바이오 헬스 빅3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첨단 재생의료, 감염병 등 주요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해서 정부는 실제적으로 R&D를 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 그린 바이오 이런 영역에서 정부가 어떠한 투자 관점에서 R&D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모험 자본으로서 정부 R&D의 역할에 굉장히 집중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전적인 연구,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을 접목을 하여서 바이오 의료 전반의 기술 혁신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 실제적으로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 촉진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바이오 헬스 관련된 기술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전주기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인허가와 의료 현장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각 발달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간의 영역들이 많이 성장해 와 있기 때문에 차세대 모달리티 같은 혁신 기술 개발에 이제 기반을 두고 민간 협력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의료기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AI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라던가 이런 R&D의 성과물이 제품화 상용화 병원 현장까지 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시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나 아니면 디지털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 기술이 제품화가 되고 현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개선이 병행돼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제 과학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R&D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생명 자원의 생산과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도 AI와 데이터와의 융합은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AI나 데이터나 기반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내재화되고 자립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사업화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역량이 많이 딸리기는 하지만 농업 현장까지 그 기술들이 쓰일 수 있도록 전주기 연계를 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농생명 자원에서 데이터랑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정밀 육종 기술을 실제적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합성 생물학 등의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R&D를 많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바이오 소부장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산업의 규모가 임계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 부품 장비가 따라 붙어서 산업 네트워크가 확충이 되어야지만 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바이오 신소재라던가 생명 자원이라던가 부자재 장비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되고 그게 산업에서 우리가 자체 역량으로 겸비될 수 있어야지만 실제적으로 그 산업이 육성이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장에서는 제가 2년 전에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바이오 헬스와 그린 바이오와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그다음에 굉장히 꾸준히 투자를 했던 분야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그 진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과연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까지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하단을 보시다시피 바이오 헬스 분야 안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서로 약간은 오버랩되어 있지만 약간은 서로가 겹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정도로 약간의 세부 산업 영역으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의약품은 전체의 70%, 의료기기는 30%,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 아직은 미미한 정도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력 산업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를 왼쪽의 분석 지표 체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산업연구원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수행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성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생산과 수출 이런 부분의 지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산업의 역동성 측면에 있어서 종업원이랑 사업체 수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 수준에서 수출 규모나 수출 점유율, 그 다음에 무역 특화 지수라고 해서 이 또한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급 효과와 함께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서 R&D부터
생산, 판매, 수요까지 이어지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각 산업의 영역의 경쟁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 성과 측면에서 생산과 수출액은 12대 주력 산업 안에서도 하위의 25%, 4분의 1 영역 수준에 진입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대 주력 산업은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기계, 소재, IT 산업군에 해당되고 바이오 헬스가 13대 주력 산업으로 저희가 보통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은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생산이랑 수출액은 12대 주력 산업의 하위의 4분의 1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무역 특화 지수입니다. 결국은 그 무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이 아직은 주력 산업화에 도달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비주력 산업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 개선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게 2년 전에 측정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으리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정도의 속도라면 바이오 헬스는 13대 주력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약간의 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이오 헬스 산업은 통칭해서 성장기에 산업의 성장기에서도 초기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과연 정책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무슨 역할을 해주셔야 되나? 이런 걸 봤을 때 벤처 캐피털 활성화 쪽의 관점, 그리고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관점, 그 다음에 사업화, 응용 R&D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인력이 따라붙어야 되는 이런 산업의 발전 단계에서의 정책 수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가 실제적으로 산업의 성장 주기가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의약품은 상당히 빨리 성장해서 진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 기술이 시장 진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랑 인허가랑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소부장이 국산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무역 특화 지수 관련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되게 소규모이고 그리고 글로벌 업체 대비 인지도가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력 향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이런 기초부터 산업화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실제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초기에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에 관련된 규제 개선 이슈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플랫폼이나 콘텐츠 간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제공해 드리는 콘텐츠고 그러면 시흥시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그냥 단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인천, 경기, 시흥 바이오 클러스터 선정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하단의 표를 보니까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선도기업 투자 규모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려는 의지도 볼 수 있었고 그런 여건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구성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의 규모라던가 그들이 얼마나 접근성을 가지고 인접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관련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마킹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그 규모랑 서로가 얼마만큼 서로 밀집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 결국은 지원되는 정부의 투자랑 민간의 투자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혁신 기술이 하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산업화가 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도 따라 붙어야 되고 자원도 따라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을 이루는 소재 부품 장비의 전후방 산업 네트워크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 주체들 간에 서로 인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인 불시와의 민간 투자도 서로 이렇게 유치하기가 유리하도록 서로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네 번째에 있는 이런 구성 주체들이 어떻게 잘 협력하게 할 것인가, 인프라 안에서 잘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연구 수요라든가 사업화 수요들을 잘 미트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시려고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결국은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뭐 시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점점 그 규모가 성장하는 그 단계에 감에 따라서 그 스케일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딱 포인트아웃해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된다. 생명공학 기술은 고위, 중위, 저위 기술 중에서 고위인 하이텍이다. 이거는 굉장히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할 때는 고위 기술인 하이텍이 들어온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 어떤 걸 원할 것인가? 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잖아요. 뭐 시설과 장비, 인증기술, 서비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자원이나 정보를 굉장히 자유롭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신약 개발이든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접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프라에서도 실제적으로 뭐 병원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이미 떠난 얘기고 두 번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여기에 슬라이드 반영이 안 됐긴 하네요.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클러스터를 아예 이렇게 통합 연계하는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울과 수도권, 전국 간의 광역 네트워크랑 이 서울 지역이나 지역을 모두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가상 그 협력 플랫폼 이 구축을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 지자체도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이오는 데스밸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계곡.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사업화까지 가기에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부도 주목하고 있는 게 완전 초기 시드 단계에서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로서 정부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시리즈 ABC로 가게 되면서 스케일업 펀드라든가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세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바이오는 하이텍이다. 그러면 하이텍의 기술을 결국은 굉장히 빠른 기술 혁신 주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AI랑 데이터의 기술 융합을 빠르게 촉진시켜 줘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고 두 번째 인프라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자원과 데이터를 굉장히 접근성이 좋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네트워크를 그 지역 내에서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맨 마지막으로 인력은 뭐 여기 굉장히 제가 오늘 세미나는 여기도 되게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우수 인재가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인프라, 인력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영성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새 정부의 AI 정책과 AI 생태계 관점에서 시흥시의 대응 방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전략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긴 하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고 대응 방안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정리해서 모신 거고요.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나 향후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시흥이 나가야 되느냐는 토론에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방향이나 대응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정부 방향은 정해졌는데 시흥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흥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연구 목적인데요. 이거 간단히 썼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국천법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특화단지로, 바이오 산업특화단지로 지정받았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서울대 빼고는 현재 산업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하나 가지고 시흥이, 물론 바이오 하나만 잘해도 사실 시흥이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오와 AI가 결합돼서 더 빠른, 더 발전된 그런 사회를 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대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저희 시흥 시정연구원이 언제 만들었는지 아시죠? 예, 올해입니다. 근데 벌써 작년에 6월에 바이오 지정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바이오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AI를 어떻게 또 여기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게 또 저희의 핵심 그거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 3대 AI 3대 강국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아니면 더 이제 1위로 쳐 나가고 싶죠. 그래서 AI 컴퓨팅 센터 발음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전국적 서비스도 우리 시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흥이 전국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흥 때문에 전국이 발전하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흥은 제조 중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I의 후방 산업이죠. 후방 산업은 전기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기전자가 바이오 산업과는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AI 산업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전무한 상태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어서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의 강점은 또 국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단지가 있다. 지정받았다에서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중점과제, 16대 세부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많은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전략을 갖고 있고 저희가 특화단지 지원 받을 때는 요 3가지 트리플렉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한 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는 바이오 굉장히 중요한데 AI 3대 강국으로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 이미
100조를 투자하겠다? 아니면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그 선거 전에, 투표 전에, 선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대선 전에 이미 공약으로 여나 야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국정과제, 국정원칙 이런 것들이 발표됐죠. 보면은 이제 2번 과제에 2번 전략에 보면 국정목표 5개 중에 2번 목표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해서 국정과제를 굉장히 많이 29개를 냈고요. 여기에 보시면 가장 큰 전략이 AI 3대 강국 도약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가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성장을 돕는 금융혁신, 뭐 다양한 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두 번째, 초격차 AI 선도기술 인재를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현을 위해서 시스템 혁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고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지역 균형 전략,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번 정부와 그 다음에 지자체인 저희가, 기초인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생태계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딘데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생태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큰 대응력 모델이죠. LLM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AI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더 나아가면 뭐 AI 에이전트, 뭐 이런 서비스들이 더 나아가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전방 산업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후방 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방 산업이 우리 AI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일단은 먼 미래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주황색으로.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인재, 양성이나 제도나 규제 개혁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정부를 추동하지 않으면 향후에 AI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대용량,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굉장히 늦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못 합니다. 이걸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려운데, 이거에 준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거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각각의 모델을, 아까 앞단의 모델, 산업, 생태계를 뽑아낸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AI 인프라나 AI 개발이나 AI 구현, 이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산업별 적용 활용 영역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산업 생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뭉뚱그려서 앞단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 반도체는 하드웨어, GPU, NPU, HBM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간 굉장히 반도체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내외 대기업에서 이미 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반도체를 유치하는 건 이제 어려울 거고,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미 반도체의 강한 지역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인프라는 컴퓨터 자원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거, 인프라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역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의 방향성은 민간과 협력해서
지역이 참여 가능한 정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 LMN 같은 이런 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소버린 AI, 요번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있죠. 이분이 주장하는 소버린 AI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 중요한 거 AI 서비스를 위한 AI 에이전트. 이거는 우리가 요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대와 같은 앵커 그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학대학이 있고, 뭐 이런 곳에서 저희가 지역에 맞는 특화 AI, 그러니까 버티컬 AI라고 산업에 맞는 AI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재, 데이터나 인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재 개발은 우리 인재 육성은 지금 이제 지역대, 우리 서울대와 공학대학, 그 과학기술대학 이쪽에서도 지금 AI와 관련된 그 학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도 같은 경우에 역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건 국가가 해야 되지만 이 제도가 뭐가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쪽에 저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구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유명해진 프리오사, 그죠? 사피온, 뭐 라벨리온, 이게 2023년 자료니까 그 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국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용량 모델, 그 AI 모델이 돌아갈 수 있는 뭐 MPU나 GPU나 그 다음에 HBM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접근하고 발을 들여놓다면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냐. AI 컴퓨팅 센터를 이 지역에 유치해서 AI 컴퓨팅 센터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가장 중추가 인공지능, 국가 인공지능 AI 컴퓨팅 센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 공모했는데 올 1월부터 공모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자들의 유인이 좀 약하다. 왜냐하면 그 51%를 정부가 가져간다. 그리고 49%는 니네 거다. 민간 투자하는 니네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얻을 수익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주도권. 그러니까 주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그 AI 컴퓨팅 센터가 전부 다 지방으로 지방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재들을 그럼 어떻게 유치하냐. 인재들은 안 내려간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 말씀드릴 거는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로. 그리고 대구에서 SK가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크게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울산에도 SK와 아마존이 만든 AWS가 같이 한번 해보겠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울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서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삼성도 대구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신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 설치의 어려움, 그리고 인재가 내려가지 않는, 그리고 지역 분산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지방에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지방에다 하려고 한국전력에서 에너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고 수도권에는 만들지 못하게
거대 전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대 전력이 들어간다는 게 AI 컴퓨팅 센터에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수도권에 더 이상 전력구를 허락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다른 데를 좀 살펴보시면 광주와 대구, 울산, 뭐 춘천도, 강릉과 춘천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치한다면 사실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차별화 전략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 바이오 AI, 제조 AI 허브가 되겠다. 제조 AI에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울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현대차라는 배후 단지가 있어서 제조 AI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울산같이 대기업, 현대차라는 대기업의 AI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AI, 제조 AI로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는 이미 국가에서 950억을 들였고 올해 국무회의에서 6천억을 다시 드린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 SK가 민간협업부터 해서 지역 디지털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주도한 아시아 태평양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은 특화 AI 넥서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융합 AI, 제조 AI 국가 허브가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오타가 있는데요. AI 컴퓨팅 센터의 국가적 분산이 필요하다. 지방만 있으면 이 수도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학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첨단 거기에서 이제 AI 사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서울대와 연계하고 공학대, 과기대를 연계하는 중소기업,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급 바이오 AI R&D, 그리고 공학대와 과기대를 연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AI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 울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그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뭐라고 하죠? 블록체인,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에서 경제 중심에 뭐 이걸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보다는 핵심 산업인 첨단 제조와 바이오의 융합을 중심으로 간다. 이런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흥은 도시 전체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시흥 MTB, 시흥 스마트 허브 이걸 전체를 제조 AI의 테스트 베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초기 단계에는 사실은 저희가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재원으로 기반을 좀 다지고 더 나아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협력을 민간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각종 국가에서 응용혁신협업, 그래서 바이오 AI 메가 융합 특구를 주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AI 같은 경우에 기초연구부터 AI 기반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까지 이르는 완결형의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제조 AI 같은 경우는 현대가 울산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중소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AI, 제조 AI를 좀 하겠다. 국가 선도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육성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핵심 협력 파트너도 여기에는 AI 바이오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중심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조 AI 같은 경우는 공학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허브 이쪽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런 큰 그림은 우리 신영기 본부장님이 그린 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썼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대학교 AI 데이터 컴퓨터 센터인데, 컴퓨팅 센터가 AI 바이오 융합 특구를 구축해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하겠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AI 바이오 컴퓨팅 센터가 사실은 AI 에이전트들을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추론한 내용을 서비스하는, 전국적으로 서비스하는 핵심 사업이, 핵심 지역이 되겠다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화 AI 개발과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개발과 인재 양성은 두 개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두 개가 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범용 AI, 그러니까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건 범용성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버티컬 AI 중심으로 에이전트 전략을 좀 채택해서 바이오 제조 영역에 특화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융합 AI, 제조 AI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좀 계획대로 여기에서 AI를 만든다면 버티컬 AI, 그러니까 제조 AI, 바이오 AI 이쪽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면 뭐 신약 개발이나 의료 진단의 정밀 분야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그다음에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제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지보전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전체를, 지금은 이제 AI 팩토리죠, 전체를 살펴보고 사전에 진단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들이고요.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거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AI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전략은 안산에서 피지컬 AI, 로봇, 여기 안산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못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미래전략 담당관이 있는데, 이제 시흥시청 내에 미래전략 담당관 되게 중요하지만, 이 시흥 전체를 컨트롤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좀 구축해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뭐 혁신추진단 뭐 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이 지역 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적 접근을 어떤 차원에서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는 시범 과제를 통해서 AI 신약 개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조 분야 같은 경우 스마트허브 내 AI 스마트 공장, AI 팩토리, 이런 시범 사업. 근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정말 하고 있고 돈을 더 우리가 따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바이오 AI 혁신센터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크게 확대해서 이곳에 들어오면 제조 AI나 바이오 AI나 그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전주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단계 가서는 이제 우리는 시흥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노베이션으로 나간다. 세계적인 AI 어떤 센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변 모델은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분업적 협력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제도 개선을 빨리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 시흥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수도권
그 정비 과밀 억저의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향후에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국가전력기술 육성법이 있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국가첨단산업법에 의해서 지정받았습니다. 5개. 여기는 중심이 뭐냐면 지방에 설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안에 그것이. 그런데 사실은 요 AI 같은 경우에요. AI가 어디 있죠? 인공지능 여기 있죠? AI는 국가첨단산업법에 지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육성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야, 우리 AI 기술을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가 여기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육성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좀 나이브한 접근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못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기술에 대한 직접 육성 방안, 지금 3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AI 이게 국가첨단산업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센터는 우리가 유치해도 된다. 여기 지방에 꼭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주장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요번 그 방향에서도 36번의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메가 특구를 도입하겠다. 거대 규제 프리존을 만들겠다. 요것이 이번 정부의 산업 발전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가 샌드박스, 우리가 메가 특구, AI 바이오 융합 특구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해라. 시범단지로 여기다가 해라. 이런 주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접근법을 따라서 연구를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제자유구역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은 부분이 있긴 한데 2배로 좀 확장을 해야 될 거고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매년 지정하겠다. 매년 지정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산업적 기반이 있는데 지정해서 성공을 좀 보겠다. 왜냐하면 성공을 못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제 프리존이 되지 않으면, 규제 프리존이 메가 샌드박스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우회하는 전략이 경제, 자유구역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 증강만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규정이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 변경도 기존 1년 이내의 제한이었다면 완화해서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국정과제 52번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에서 권한 이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모든 권한을 저희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우리가 다 접근한다면 우리는 받을 게 하나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경제 권한을 저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자치단체 아니면 지방협동조합, 지방조합, 뭐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인천과 경기도, 그 다음에 연수구와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여기에서 경자구역청의 그 입김을 좀 더 저희가 우리 안으로 갖고 오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 시흥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다음 그 대응 전략을 마련한 초석이 오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